한 번의 성공은 운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실력이다. 한 번의 관심은 호감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진심이다. 한 번의 도전은 치기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용기다. 한 번의 발걸음은 지워질 발자국을 남기지만 계속되면 길이 되고, 한 번의 비는 지나가는 소나기이지만 계속되면 계절이 된다. 한 번은 쉽고 계속은 어렵지만 삶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계속되는 그 무엇. 그러니 멈추지 말고 나아가길. 가장 큰 힘은 계속되는 것 안에 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인생이 즐거워지는 50가지 성공 법칙이라는 제목의 아주 흥미로운 책 오늘 들려드릴 건데요. 지은이 찰스 제이 사이크스, 옮기인이는 문수경, 펴낸 곳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50가지 법칙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50 Rules Kids Will Not Learn in School. 지은이 찰스 제이 사이크스는 정치와 일상에 관련돼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지적인 분석과 논평으로 유명한 컬럼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23년간 위스콘신주의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로도 활동했고요. 이 책이 왜 흥미로웠냐 하면은요, 프롤로그에서부터 이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져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들이 넘쳐나지만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 둘째, 본인이 원래 2000년대 초반에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의 인생 성공 문법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빌 게이츠의 명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만든 이야기인데 남들이 잘 써줘서 고맙기는 한데 볼 때마다 자기 이름은 쏙 빠져 있으니까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진짜 평범하지 않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봐요 어른들. 학교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르치려면 제대로 해야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아름답고 용기를 가져 너만의 행복을 쫓아,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만 늘어놔 봐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막 혼을 내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 좀 그만하고 온몸으로 겪어야 될 진짜 현실을 알려주자고요. 얘들아, 너희들 일로 잠깐 와봐.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우리 모두는 제각각 특별하다고? 야, 웃기지 마. 그런 건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는 말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틀렸어. 학교 때에는 방학 있지. 너네들 방학 있지? 근데 졸업하고 나면 네 인생에 방학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니? 진짜 읽다 보면 요즘 말로 헐, 막 이렇게 돼요. 그래, 오케이. 뭐 알아듣겠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아이들한테 벌써부터 실패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또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아이들한테 지는 법을 지금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실패하는 법을 미리 알지 못하면 걔네들이 나중에 인생이라는 게 엄청나게 고역스러운 놀라움의 연속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느냐는 말이죠. 동의가 되지 않았던 챕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공감되었던 문장들도 넘쳐났던 책이었어요. 조금 순화되고 보드라운 챕터로만 몇 개 꼽아봤습니다. 우리 나무님들 너무 놀라실까봐.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꼭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삶은 원래 불공평하다. 젊은이들은 불공평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특히 10대들은 이 말을 하루 평균 8.6번씩 내뱉는다고 한다. 모두 부모님들에게 배운 말이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공평한 것에 배려하는 이상적인 세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부모님과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삶이 불공평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소리다. 허리케인, 쓰나미, 유행병, 지진, 기근은 불공평하다. 착한 사람이 언제나 이길 수 없다는 건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고 빨리 성장하며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 학교 선생님들 월급을 다 합쳐도 연예인 한 사람의 수입보다 적은 건 불공평하다. 멍청한 입사 동기가 상사에게 아첨을 잘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삶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삶이 불공평하다는 사실 자체도 불공평하다 라고 작가인 에드워드 애비가 말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대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다 해도 주어진 환경에 어떤 태도나 방법을 취할지 결정할 자유만은 빼앗지 못한다. 우리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삶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할 때,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일을 해야 돈이 생기고 실수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컴퓨터 게임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해 라며 투덜거린다. 그러나 그건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너는 특별하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자랐으니 당연하다. 자아 실현을 하고 온갖 특혜를 당연시하며 자부심을 키워왔다. 언젠가는 연예인과 데이트를 하고 쇼풀에 나가서 1등을 해 가수가 되고 고급 승용차를 몰게 될 거라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러나 곧 실망에 익숙해질 것이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삶은 불공평해 보인다. 그러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살면서 실망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멋지게 차려입고 놀러 다니지 못하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국가가 진 빚을 우리가 떠맡는 건 불공평하다.
그러나 식구들이 잘 시간에 시끄러운 음악을 꺼야 하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차례다. 불공평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쳐댈 텐가? 아니면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울 텐가? 버블랩, 이른바 뽁뽁이에 감싸여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불공평한 일들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친구들 때문에 실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며 스포츠 스타들은 무릎 부상으로 고생을 한다. 복권은 멍청이들만 당첨되고 전도 유망한 물리학자는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 평범하게 살지 못했다.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태어나면서부터 휠체어 신세를 진 건 아니었다. 어렸을 적 그는 농구나 축구는 잘 못해도 17살에 들어간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조정 선수로서도 활약을 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다. 영재로 알려져 대학 시절부터 스타 대접을 받던 호킹은 대학 3학년 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지거나 몸에 이상을 느꼈다. 21번째 생일을 보내고 전문의를 찾아가서 다양한 의료 검사를 받은 후 호킹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 그는 이름도 모를 희귀병에 걸렸고 치료법이 없어 병세는 악화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 호킹은 이후 이렇게 썼다. 불치병에 걸려서 몇 년 내에 죽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해? 삶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병원에 입원한 호킹은 백혈병으로 입원했던 소년이 옆 침대에서 죽는 걸 지켜봤다. 호킹은 결론을 내렸다. 나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적어도 나는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될 때면 그 소년을 떠올렸다. 호킹의 상태는 심각해졌다. 신체 능력은 저하됐다. 그는 늘 죽는 악몽을 꾸거나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구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내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삶을 즐겼다라고 호킹은 썼다. 몸 상태는 나빠졌지만 과학 분야에서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한 여자와 약혼도 했다. 호킹은 말했다. 약혼이 내 인생을 바꿨다. 간절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1974년 이후로 호킹은 혼자 밥을 먹지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물리학 연구는 계속됐다. 1985년 호킹은 또 다른 시련을 겪었다. 폐렴에 걸린 호킹을 살리기 위해 의사들은 목으로 바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수술하느라 기관을 절개했다. 이미 많은 시련을 겪었던 호킹은 이제 영원히 말도 못하고 24시간 병 간호를 받는 신세가 됐다.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야 했다. 한동안 이 특별한 과학자는 다른 사람이 알파벳을 가리키면 눈썹을 올리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가 작은 컴퓨터와 음성 합성을 사용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책과 수십 개의 과학 논문을 썼으며 대중에게 연설도 했다. 호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됐다. 그에게는 자녀 3명과 손주 1명, 그리고 명예학위 12개가 있다. 그는 영국 과학단체인 로열 소사이어티의 일원이 되었으며 미국 과학협회의 일원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 장애와 비극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호킹은 이렇게 대답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가능한 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내 건강이나 장애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해도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해요. 못하는 일이 많지도 않지만요. 호킹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지 않았다. 누가 호킹 앞에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가? 당신의 성공을 진실로 응원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독일에서 빌려온 샤덴프로이데는 다른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고통을 겪을 때 나는 즐거워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다. 이 샤덴프로이데가 요즘 리얼리티쇼의 기본 원칙이다. 샤덴프로이데와 대비되는 감정이 질투심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에 우울해진다. 질투심은 추한 감정이고 못난 삶의 태도다. 질투를 이상주의로 치장하려고 하면 정말 추해 보인다. 인류는 오랜 세월 이웃의 것을 탐해왔고 특히 이웃이 자기보다 좋은 물건을 가지면 화를 냈다. 어느 날 오후 워싱턴 DC의 한 호텔방에서 이 원칙이 떠올랐다. 아는 작가가 책을 냈는데 평단의 좋은 평가와 함께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성공을 거둘 만한 자격을 갖춘 작가였다. 시의적절한 글을 쓴 데다 여론이 논쟁을 벌이는 주제를 잘 다뤘다. 그리고 나는 우울했다. 그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내 책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작가가 인기를 얻는 것을 보니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 내 상대적인 실패는 그 작가 때문도 아니었고 그의 성공으로 내가 뭔가를 빼앗기지도 않았건만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그런데 그 작가 친구가 워싱턴의 어느 서점에서 그날 저녁 사인회를 연다는 것이다. 가야 하나? 라는 질문이 떠올랐을 때 굳이 찾아가서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했다. 젊을 때에는 열정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씁쓸함이 생긴다. 솔직히 그런 씁쓸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 무의미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우울해하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자신의 실패 때문에 우울해질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단 실패에만 생각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괴로워한다고 글이 더 잘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책이나 내 책의 판매량이 달라질 리도 없다. 내 시간만 망치고 나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결국 스스로 점점 추해지고 자신을 패배자로 만든다. 추한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게다가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씁쓸해지는 게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기 때문이다. 형제자매, 친구 혹은 그냥 아는 사람이 자신만의 팀을 만들거나 졸업생 대표로 뽑히고 시합에서 이기며 나보다 높은 성적을 받고 내 데이트 상대보다 훨씬 더 섹시한 이성과 데이트를 하며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더 나은 직업을 얻어 더 비싼 차나 좋은 집을 사는 걸 곧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나 그녀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나도 그날 호텔방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인회에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었다. 영원히 속 좁은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분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 작가나 내 책의 판매량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문제다. 대신 친구의 성공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질투심을 극복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사인회에 참석해 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악수를 하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 후로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낼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그 호텔 방에서의 오후를 생각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하고 화내지 말자고 결정한다면 화낼 구실을 하나 없앤 셈이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 여러분도 만족할 것이며 사실상 이 결정 덕분에 여러분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씁쓸하게 웃으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이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기 싫지 않은가? 친구를 고를 때 이 원칙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성공을 질투하는 친구가 있다면 명심하라. 그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지하실에 있는 기니피그를 확인하라. 이 원칙은 주변 사람들이나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어렸을 적 체스터 피지라는 이름의 기니피그를 길렀다. 개를 원했지만 연립주택에 살아서 불가능했고 키울 만한 공간도 없었다. 개를 대신할 만한 애완동물을 찾으려 큰 거북이, 앵무새를 키우다가 마침내 체스터를 만났다. 체스터를 위해 좋은 냄새가 나는 나무 조각을 깔았다. 그리고 작은 마분지 상자를 잘라 집으로 만들어줬다. 체스터가 그 상자에서 자는 걸 좋아해서 상자에 물을 만들어 밖을 볼 수 있게 해줬다. 체스터는 마분지를 씹어대지 않을 때면 밖을 보는 걸 좋아했다. 마분지를 하도 씹어대서 집이 사나흘에 한 번씩 무너졌다. 마분지를 너무 씹어대서 자극적이지 않은 먹이를 사서 줬다. 그리고 꼭 신선한 물을 마시게 했다. 하지만 우리 안을 청소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그 점에 대해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며칠 후 우리에 깔려있던 나무 조각들이 더러워졌지만 치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기니피그의 알레르기 증세를 보였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몇 분도 안 돼 코를 훌쩍거리고 눈이 충혈됐다. 결국 체스터를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먹이를 줄 때나 집을 청소해 줄 때에만 겨우 봤다. 그 당시에는 아기 기저귀를 갈 줄도 모르고 방 청소란 건 해본 적도 없던 때였다. 그러니 체스터를 위한 우리 청소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괴로운 일이었다. 물론 우리 청소는 내 몫이고 체스터가 내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지저분한 우리는 내게 골칫거리였을 뿐이지만 체스터는 그 속에서 살아야 했다. 아무리 기니피그들이 과학자들이나 의료 연구원들의 실험 대상이 되어 온갖 일을 다 겪고 참아내는데 익숙해졌다 해도 이 인내심 많은 애완동물에게도 한계는 있는 법이다. 체스터는 기니피그의 수명만큼 살았다. 그러나 몇 년간 나는 같은 꿈을 꿨다. 내가 지하실에서 기니피그를 키우고 있다는 걸 잊고 있다가 불현듯 깨닫는 꿈이었다. 꿈에서 나는 일하러 가고 텔레비전을 보고 운동하러 가는 일상생활을 하느라 몇 주간 지하실로 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기니피그는 먹이도 물도 없이 지저분한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하실에 기니피그가 있다는 것 자체를 까맣게 잊은 채 며칠 몇 주를 보냈다.
그러다 불현듯 이 사실이 떠올라 기겁하고 당장 내려갔을 땐 대부분 너무 늦었다. 죄책감 때문에 꿨던 꿈이고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몇 년간 계속된 이 꿈에서 메시지를 얻었다. 잊고 있었던 건 지하실의 기니피그만이 아니었다. 내 일이나 삶에 몰입한 나머지 많은 것들을 잊고 지내며 등한시했다. 우리가 다른 일에 몰두해 있을 때에도 부모, 친구,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는다.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들 시간도 빠르게 흘러간다. 홀로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는 누군가 전화를 걸어주거나 방문해 주길 기다리신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홀로 있을 수도 있다. 동생이 복도 맨 끝방에 누워 밤새 개인적인 문제로 끙끙 앓을지도 모른다. 친구들과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동안 부모님은 힘든 시기를 겪거나 직장을 잃거나 병에 걸릴지 모른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있을 때에도 그들 역시 나이가 들고 이들의 시간 역시 흐른다. 혹시 모를까 싶어 이야기한다. 우리의 작은 행동에도 주변 사람들은 고마워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만 외로운 것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라. 잊고 지냈던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생활에 방해가 되고 불편하고 귀찮아도 지하실에 있는 기니피그를 보살펴라. 삶이 묻는 질문에 행동으로 답하라. 우선 지금까지의 인생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지금껏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 다음 그동안 했던 나쁜 일을 그 옆에 더해보자. 무례함, 거짓말, 작은 배신, 심술, 경솔함 등 모든 단점과 장점을 균형을 맞추고 실제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이제 죽기 직전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곰곰이 지난 삶을 반추해보라. 무엇을 이뤘는가? 무엇을 남길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직하고 덕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다른 이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지금 내가 한 결정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볼 때 그 이야기 속에는 요점이 있어야 한다. 무의미한 사건들을 두서없이 나열하면 안 된다. 지금 선택한 결정이 다음 주에 일어날 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도 나머지 인생을 결정 지을지 모른다. 주말 하루 저녁을 신나게 놀다가 향후 20년간의 인생 계획이 뒤틀어질 수도 있다. 스스로 묻자.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참혹한 경험을 분석해 정신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를 정립하고 이 기법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방향을 제시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 인생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IT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리 삶의 방식마저 바꿔버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약간 다르게 말한다.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2005년 졸업식 기념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1년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침 7시 반에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 제 췌장에 있는 종양을 보았습니다. 그전엔 췌장이 뭔지도 몰랐죠. 췌장암은 치료가 불가능하며 길어봐야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놀라울 정도로 생각이 집중된다. 스티브 잡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의사들이 생체 검사를 했는데 제 목구멍 속으로 내시경을 밀어넣어 위를 지나 창자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췌장에 주사기를 꽂아 종양에서 세포를 약간 채취했죠. 다행히 좋은 소식을 들었다. 췌장암으로 죽지 않을 것이란다. 수술로 치료 가능하다고 판명됐다.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완치됐습니다. 그때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 경험해 본 때였고 앞으로 수십 년간 다시는 그런 경험을 안 하길 빌고 있죠. 그러나 죽음을 마주하는 경험을 한 덕분에 잡스는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던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죽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길 소원하는 사람도 당장 죽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합니다. 죽음은 삶이 주는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삶이 변형된 형태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도 점차 나이가 들고 버려질 날이 올 겁니다. 너무 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주려던 메시지는 이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은 뉴에이지스럽고 구태의연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중요한 요점을 짚어주고 있다. 그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안타깝게도 췌장암이 재발한 스티브 잡스는 2011년 10월 5일 사망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문제다. 삶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때 말이나 명상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삶이 던지는 문제의 답을 찾고 각 개인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임무를 완수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인생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